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그 윤종원 경제수석이 그 하방 위기다 경제가 이랬고, 근데 또 엊그제는 보니까 하는 이주열 총재입니까? 이제 이 양적 완화 기조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제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하겠다.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물론 미국도 뭐 최근에 경제가 뭐 호황이라 하다가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불과 열흘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다가 열흘 만에 한은 총재라는 사람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한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뭐 한은 총재가 정권의 구미에 따라 뭐 내쫓고 받기도 하는 뭐 금융 관료처럼 해석되지만 그래도 그 무게가 이 전체 국가의 경제 흐름에 대한 나름의 그 체계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갖춰져 있을 정도 사람이 돼야 되지. 저런 식으로 열흘 사이에 말을 조변석계로 바꾸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예, 하는 총재가 단순한 그냥 은행장 이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잖아요. 미국에도 그 뭐 FRB라든지 일본은행이라든지 이럴 때 경기가 어렵고 좋을 때 그 중앙은행 CEO가 돈을 어떻게 푸냐 당기냐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좌표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주열 하는 총재는 지난달 말 불과 한 보름 전에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때는 금리 인하 요인 없다. 이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해외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또 물가가 비교적 뭐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를 좀 검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또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 물론 금리 인하 요인은 많습니다. 우리 경기가 워낙 나빠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또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국고채 금리가 1.75%인데 시장 실제 금리 그거보다 더 낮아요. 돈 쓰는 데가 없어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금리가 오르는데. 근데 이제 하는 총재가 저렇게 무게를 잡지 못하고 정치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이게 국민들이 제대로 안 보는 건데, 이주열 총재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던 그 책임자가 지금까지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정권의 구미를 어지간히 맞춰주니까, 정권은 뭐 박근혜 때 사람을 안 잘랐다라는 그런 어떤 핑계하에 데리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리고 일하기 편하다. 그리고 뭐 적폐청산 수사를 하려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일을 해야지 적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 때도 금리를 오르고 내리기로 거의 안 하고 거의 매일 동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려놨으면 좀 내리더라도 좀 이 경기에 주는 효과도 좀 있을 텐데 그동안에 또 미국 올릴 때는 또 못 올리고 눈치 보고 있다가 미국 내린다니까 또 같이 내리니까 이게 경제에 제일 중요한 게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윤종원 경제수석도 우리 경제 끄떡없다고 불과 한 달 전, 보름 전에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경제가 하방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경제의 책임자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경제를 못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도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뭐 6월 달에 이제 중간, 뭐 6월 달이 이제 그 10일이 지났으니까 열흘 동안의 수출 실적도 여전히 보니까 경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한국같이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장사에서 적자 났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팔고 수입하고 이 부분을 갖고.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아마 수출 의존도가 한 70% 무역 의존도가 되죠. 그래서 내수 규모보다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
장사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예. 위험하죠.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이제 예. 자본 수지를 뺀 게 정상수지죠. 예. 그러니까 상품하고 서비스 예. 수지가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이 돈을 찍어내는 나라는 좀 적자봐도 괜찮습니다. 예. 뒤에 금괴가 있으니까 돈 달러 찍어내서 떼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진 게 별로 없는 나라인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한국을 주시하는 게 경상수지가 저 적자로 돌아서냐 네. 흑자냐 그 기조를 보는 거거든요. 네. 한번 적자로 턴하면은 다시 흑자로 돌리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기저효과니 정부에서 핑계는 냅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디스나 이런 데서 한국 신용 등급을 낮추겠죠. 예. 낮추면은 한국에 대한 채권 뭐 해소하려고 그러고 주식도 그러겠죠, 당연히. 팔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가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올 수도 있다. 예. 그런 걱정이 지금 드는 단계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는 기본이고 기업체들이 지금 뭐 매출이나 투자,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 수출에 는 통계에서 예.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예. 일까지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사느냐라는 부분에서 가게로 보자면 가게를 열수록 적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는데 정부가 여태까지 경제는 탄탄하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부터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진짜 거의 정신없는 치매 수준의 환자 아니면은 예.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를 진단을 하지 않고 자꾸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자꾸 하니까 지금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웃기는 법 때문에 또 난리인데 요즘 철강 주물 단지 하는 데서 난리가 났다는 네, 꼭 그렇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네, 한보철강, 한보철강이 아니라 예, 현대제철하고 예, 현대제철. 네. 포항 그다음에 네. 포스코 예. 그다음에 또 무슨 양평동 같은 데 네. 보면 철강 주물 많죠. 가게들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가 전부 그 환경 네. 정화 관련 법을 적용을 하면서 네. 지금 거기에서 그 정화 기준을 이렇게 네. 마련할 때까지 그런 사업을 이제 유예시킨다 못한다 네. 이러니까 당장 포스코 현대제철부터 난리가 났다고. 뭐 고로를 꺼야 되고 하면은 예. 뭐 손실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지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되고 하는데 기업하기 힘든 나라, 기업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고용 창출이라는 게 고용이 창출이 됩니까? 예, 안 되죠. 네, 고용 창출 이코로 고용 조작이라는 말이에요. 불 끄는 사람, 뭐 풀 베는 사람도 고용 넣으면 그건 고용 조작이죠. 저 기업이 잘 되면 저절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가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만들어내는 게 걱정이고 지금 제일 걱정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입니다. 예. 네, 무역 전쟁인데 그게 중국이 1%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한테 0.5%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자체들이 이 철강업을 거의 뭐 지금 새로 시설을 할 때까지 이렇게 다 지금 일단 세워라. 그래가 조업 정지를 10일 때리겠다. 행정 처분하겠다. 대기 환경 보전법이라는 걸 들어갖고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협회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게 되고 손실이 어마어마해진다. 그러면서 세계 철강협회조차도 이런 지금 기준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철강협회에서는 경제력 타격을 넘어서 국내 제철소나 이런 주물단지나 다 그러면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러고 또 지자체는 이 고로 특성에 맞게 뭐 돈을 갖다가 너네들이 환경 부담금을 내라. 요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주물단지나 이런 회사, 이 부분들이 사실상 사양산업 비슷하게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활발하던 그런 단지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권이 이 사업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 왜 이럴까요?
글쎄 하여튼 철강이 한때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수출이 많이 되고 하는 그 산업인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이 좀 빠졌죠. 그런데다가 이런 또 고로를 끌 정도의 또 규제가 가해지면은 철강 산업은 하나하나가 지금 다 어렵지만 특히 회생이 좀 어려울 정도의 그 고난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안 하던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에 이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가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좀 돈이 돼서 좀 남는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자든지 해야지. 다 고로 끄고 이제는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라 해서. 가지 않은 길로 가려면은 저기 별도 떠 있고 좀 밝은 길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블랙홀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모르잖아요. 호킹 박사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것도 다 가지 않아야 될 블랙홀로 우리 경제를 빠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다 철강 업체들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이 기준을 지켜라 해서 전부 지금 다 세워야 되고 아니면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씩 물리해서 이 사양산업 단계에 이런 철강 산업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그래서 이건 또 뭐 북한에서 철을 수입하려고 해요. 저는 원전을 문을 닫을 때 저건 나중에 북한하고만 관계가 있을 거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저는 많이 의심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북한산 석탄을 실제 밀수도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저거 운동권 주사파 백수들이 다 그 뭡니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태양에너지니 신재생에너지라고요. 그래서 결국 원전을 세운 이야기는 정권의 의도와 관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무슨 운동권 주사파 백수들을 먹여 살리는 환경운동업자들을 배부리려고 이러는 건지 이게 뭐 북한에서 철을 수입하려고 이러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뭐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좀 거꾸로 가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좀 객관적인 전문가 뭐 정권의 편에 붙거나 뭐 언론 편에 붙어서 막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이야기해 주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이 경쟁력을 몇 년 안에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몇 년 안이 불가능한 이대로 거의 놔두면 그냥 대부분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 상황이 질이 멸렬하는 상황이 장기간 한 20-30년 갈 거라. 지금 벌써 그렇게 됐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서서히 다 잃어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 이제 강에 가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가 IMF 때는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외환의 일시적 수급의 차질을 가져와서 IMF가 생겼다면 이제는 이 가계부채가 절반쯤은 자영업자나 생계형이고 절반쯤은 부동산에 기인된 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망하는 속도 부도나는 확률로 보면 결국은 한국의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초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걱정도 많죠. 그래서 한은에서도 자꾸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게 그 문제가 핵심이겠죠. 그런 문제가 금리 1600조 가계부채에다 금리를 조금 올리면 잠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금리 낮추는 것도 사실 불안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뚜껑을 지금 누르고 있는 단계거든요. 억지로 누르는 단계. 근데 이제 김이 막 수증기가 지금 올라와서 들썩들썩 하는데 금리를 여기서 더 낮춘다. 예우로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좀 잃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사실 문재인 정권에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죠. 자초했죠. 기업의 나쁜 건 어떻게 골고루 다 했어요. 좋은 거는 한 게 없고 나쁜 것만 어떤 다. 이번에 독약에다가 그 수면제 졸피뎀에다가 기업의 나쁜 약만 계속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주사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애국자 중에 그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일부 이제 신문에 뭐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일부 악덕 기업이고 대부분 기업들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악천고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핀란드에 뭐 핀란드가 옛날에 핵신이니
벤천이 네. 뭐 노키아 이런 거 회사하면서 네. 뭐 좀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키아.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 가면서 기업인들을 좀 데리고 갔는데 네. 보니까 좀 희한한 기업인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네. 그 뭡니까 배달의 민족.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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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타다 네. 이재용이 이런 기업인들을 네. 수십 명을 대동해 가지고 핀란드로 갔어요. 네. 근데 뭐 핀란드가 혁신의 이런 부분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핀란드의 경제 규모나 혁신 수준이라는 거는 한국의 지금 이 경제하고 봤을 때 그거는 애들 장난 좀 비슷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인구도 뭐 몇백만 안 되고 네. 뭐 하는데 그 나라가 거의 노키아가 거의 전부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렇죠. 노키아가 세계 1위 그 전화기 회사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갈 때 한 템포 늦어서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서 노키아가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는데 다시 이제 뭐 그 벤처 쪽으로 해서 핀란드 경제가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삐끗하면은 지금 뭐 골로 간다고 봐야죠. 이번에 뭐 핀란드에 오죽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으면 골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근데 배달의 민족이 가서 도대체 핀란드에 가서 무슨 혁신을 연구한다는 거냐. 핀란드는 배달하는 때도 없을 건데. 네. 그래서 이 타다 택시나 이런 거를 갖고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의 혁신 과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왜 하필 타다 택시를 가지고 혁신이라 그냥 그것도 혁신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죠. 타다도 지금 뭐 계속 금융위원장하고 그 이재용 뭐 타다 쪽하고 네. 싸움이 나고 있지. 그거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인들을 가는 걸 보면 근데 얼마 전에 보면 무슨 뭐 20대에 무슨 비례대표 구현하던 친구가 이재용 밑에서 소카의 본부장을 하다가 또 청와대에 네. 네, 누가 예? 갔었죠. 청년 비서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카카오 카푸를 무슨 그걸 혁신처럼 해서 놀라 아니 좀 그럴싸한 걸 가지고 혁신을 따지면 뭐 혁신도 한쪽에서는 해야죠. 그런데 혁신하겠다라는 걸 보면 그 없는 사람들 벌어먹는데 그걸 뺏어 먹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앱 갖고 노는 앱 정도를 갖고 지금 혁신을 하기에는 그런 세대는 그게 무슨 공유경제입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고통을 수반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말 안 되는 게 포용적 혁신 성장.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포용은 다 끌어안는 거고 혁신은 고통을 극복하는 게 혁신인데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이 그거잖아요. 창조적인 파괴. 근데 그거를 같이 겸용하겠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은 새로운 판을 깔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들어가는 게 혁신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포용하고 같이 가겠다. 정부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이 지금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민간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김상조가 보면 네. 총선 전에 성과 못 내면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될 거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네. 문 정부의 경제 성적은 B학점이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후한데요. 그 뭐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 A라는 안 했어. 그래서 저건 눈곱만큼 양심이라도 있네 생각을 했는데 출마는 안 할 모양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출마하면 A라고 했을 텐데. 총선 때까지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못 내면 그 이후 국정 운영에 큰 장애에 봉착할 거라는데 맹세기 제이노믹스라고 부르는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지금 기획 집행자 핵심이죠. 중에 핵심 한 명이 네. 왜 총선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못 내면 괜찮고 총선 전에만 성과를 내면 되고 총선 전에 못 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 걸까요? 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뭐 경제가 그만큼 총선에서 이슈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또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은 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가 볼 땐 저 양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예, 핀란드에 데려간 배달의 민족인이 타다 보면 저 모르는 게 확실해요. 알면 저런 사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보면 핀란드하고 맺은 유일한 협정이 네. 옛날에는 대통령이 가면 이만큼 적어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개 딱 한 게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 그런데 카라고 아시아나는 지금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이려고 저러나.
이게 피내어가 막 헐값으로 유럽 노선을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한국 안에서도 인천에서 지방까지도 네. 내선을 뛴다더라고요. 지금요. 네. 그런데 걔들 보고 직항이라 해보면 이제 지방에서 바로 날아가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부산 경남 내년 총선을 겨눈 그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네. 이 죽이려고 네. 지금 핀란드 헬싱키와 부산에 노선을 따왔다. 지금 한국의 항공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해외여행 19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좀 이렇게 선언하는 게 그런 게 좀 앞두고 있나. 여행사로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달나라 여행사라고. 이렇게 달나라. 여행사 대표같이 저렇게. 오슬로 선언도 가만 보니까 저는 오슬로 몽상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언이면은 뭔가 독트린, 네? 생각이 바뀌고 파라다임의 변화가 오고 혁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게 선언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접경 지역에 뭐 고기 같이 잡고 뭐 전염병 예방주사 같이 놓자 이게 선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슬로의 몽상 정도가 적당하고 여행사 대표 같은 수준의 정도 얘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김상조가 한 이야기 중에 네. 묘한 게 있어요. 네. 총선 전이라는 말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국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총선 전에 좋아져야 된다. 이거 선거 개입 발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굉장히 그만큼 지금 정권이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도 또 봐야죠. 총선에 유리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1등부터 5등까지 재벌은 좀 후계 구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고 있는데 네. 6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떻게 했다. 또 이런 말까지 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안 하는 것만 잡으면 되지. 지가 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까? 하여튼 재벌을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 경제도 제대로 못하는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고 그 집행을 해야지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1등부터 5등까지는 시험을 참 잘 쳤는데 6등부터는 왜 엉망이야 이런 거랑 똑같죠. 그만큼 지금 정권의 장관급 위원장이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업을 아예 무시하고 농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소로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못 내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거다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총선 전에 용 빼는 저주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총선 전에 금융위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를 억지로 눌러서 4, 5개월은 미뤄야 된다. 자, 그러려고 하니 지금 곧바로 저 이번에 하는 이주열이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낮춰라. 안 낮추면 총선 전에 터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 전에 터지는 거는 맞겠다. 지금 스스로 그 다짐을 하는 걸로 들려요. 그래 안 들리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선 얘기한다는 건 그건 좀 굉장히 가벼운 얘기고 할 얘기가 아니죠. 국나라 국가 경제, 국가 운용에 10년, 20년을 보고 제도를 바꾸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이잖아요. 근데 내년 총선 뭐 어려워진다. 그거는 경제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 일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절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또 지금 뭐 사실은 한국만 어렵다, 미국, 일본이 좋다 이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세계가 다 어려워져가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왜 결사적으로 저렇게 무역 전쟁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우리 윤 선생님은. 미국이 중국을 일찍부터 좀 눌러놨어야 되는데 옛날에 왜 91년도죠? 2001년에 중국을 WTO 가입시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손잡고 세계를 이끌어러 가자. 이런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중국한테 WTO 가입시켜서 키워주니까 중국이 자꾸 올라타잖아요. 중국이 미국 패권에 자꾸 도전해서 앞질르고 우습게 보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등소평 있을 때는 도광양해 힘을 키울 때까지는 납작 엎드린다. 그걸 100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그거 깨고서 우리가 G2가 아니라 G5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몽이다. 예, 미국이 일찍 손을 봤어야 되는데 9.11 부시 때 9.11 터지는 동에 중동 손보느라고 또 중국은 등한시했어요. 그 이후에 또 2008년쯤에 한번 손보려고 했는데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 위기가 사태 와서 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다. 중국을 누를 마지막 기회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문명의 대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문명이 무슨 문명입니까? 중국의 그 독재 국가하고 인권 탄압하고 사람 죽이는 게 그건 문명의 대결은 아니고 다만 이제 독재와 민주의 대결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트럼프가 실물 경제를 했으니까 뭐 과거에 무슨 뭐 오바마처럼 뭐 폴 크루그만 이런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옆에 두지는 않았지만 미국 경제의 내부에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 보면 제조업이 거의 공동화가 돼가 텔레비나 냉장고 만드는 회사도 하나 없고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없대요. 전부 중국 거라. 그러니까 동네에 제조업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에 러스트 벨트라고 오데오부터 지금 이런 뉴욕으로 쭉 연결되는 이 라인에 거의 공장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사는 미국의 백인들 노동자 계층 이하가 엄청나게 지금 가난해지고 불만을 품고 불안해하고 이 심리를 트럼프가 그걸 자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나 부시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클린턴은 월가를 띄우면서 과거에 규제를 완화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바마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또 설렁설렁 넘어갔죠. 거기에다가 또 IT업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미국을 재편하면서 IT니 이 다국적 IT 기업 애플이 뭐 이런 것들이 또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고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세금도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금도 안 내. 금융 자본가들은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거 다 딴짓해. 그러니까 그놈들은 떼돈을 벌지만은 저거 주머니에 다 넣고 투자자의 주머니에 넣고 미국의 노동자나 주인들은 돈이 생길 때가 별로 없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럼 미국의 물건은 누가 다 팔아먹냐? 중국 놈들이 다 팔아먹으니까 가만 안 나. 저놈들이 우리 돈 벌어가가 저거들 달러로 바꿔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채권을 사가 빚쟁이 구실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사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불안을 이제는 더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불안을 해결하겠다니까 그렇게 나선 정치인이 여야에 공화당 안에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한테 박수를 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참 언론하고도 많이 싸우고 사생활도 문란하고 참 엉터리 같은 대통령인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뭐 레이건 대통령이 저 이류 영화 배우고 참 못했는데 소련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네, 그걸 소련은 눌러버렸잖아요. 고르바초프와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어요.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국가에 또 명운을 건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오바마만 해도 중국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렇죠. 북한 핵 알아서 해. 그냥 전략적 인내라는 게 말이 전략적 인내지.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학생이 컨닝해도 시험 감독이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전략적 인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5G 차세대 통신의 중심인 5G의 핵심이 또 5G잖아요. 중국 5G. 그거부터 잡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지나치게 계산적이라서 불만이지만은 적어도 미국의 이 서민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자유주의를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라는 핵심이 세계에 국경도 없다. 그래서 상품이고 인력이고 자본이 마음대로 다니라. 그러면 비교 우위, 뭐 절대 우위를 넘어서 비교 우위로 보면 니도 이기고 나도 이기게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만 이기지 미국은 손해죠. 물론 미국에도 IT니 뭐 금융이 돈을 벌어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 사람 다수는 어쨌거나 기술 다 뺏기고 기술 뺏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교과서고 뭐 이론이고 필요 없고 국경 닫아라.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면 관세 때리겠다.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겠다. 장벽을 세우겠다. 자, 돈도 이제는 투명하게 조사해라.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의 지금 경제 이론이 한국에도 지금 주류 경제 이론이 신자유주의잖아요. 근데 한국의 보수는 트럼프는 또 잘한다요. 근데 트럼프 경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관료나 정치인이나 보수 또 대기업들이 이론상으로 혼란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을 네. 보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네. 국경 닫자해서 브렉시트 그렇죠. 하니까 네. 지금 유럽의 각국들도 지금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그 급격히 가고 한번 있죠. 시작되면 네. 그래서 EU라는 게 저게 오래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걱정도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는 이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 정강기라고 부르는 네. 시기에 네. 이 미국발 대공황 네. 주가 폭락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네. 관세를 굉장히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이 1년 사이에 3분의 1로 세계 무역이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호무역으로 막 가면서 대공황이 심화되어 가가 결국 못 견딘 놈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미국은 혼자 미국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네. 그 가장 큰 게 이제 세일가스가 이제 세일가스, 세일 오일이. 그 뭐 중동 안 쳐다봐도 되고 뭐 자원 풍부하고 우리는 수출입 안 해도 우리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하고 우리 북한 핵하고 공통점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미국, 북한 비핵 다툼 다 당사자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썩네요, 그죠? 네.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중국도 시진핑도 이거 호락호락 양보 안 합니다. 양보하면 자기 정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가 쫓겨나겠죠. 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은 어느 정도 되더라도 굉장히 냉전 상태로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북한 핵도 북한 김정은도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사일 살금살금 쏴가면서 하잖아요. 트럼프는 시간은 우리라고 자신 있게 어제도 5번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격한 인식의 격차가 있죠. 미중 무역 전쟁도 이거 워낙 인식의 격차가 커서 이게 쉽게 타결이 안 돼요. 네? 자, 미국, 북한 핵도 쉽게 안 돼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참 안 좋은 게 다 몰리고 있는데 네. 이게 이게 그냥 미중 무역 전쟁이 없이 한국 경제만 지금 이렇게 경상수지 네. 이런 부분이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만 해도 문제인데 네. 지금 정권은 가장 반시장적인 정권이고 또 한국 경제는 솔직히 말하면 체력 자체가 역대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 와 있고 그렇죠. 또 정권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차츰차츰 망해왔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역대 겪어보지 못한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결과의 귀결은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미중이 요거 갖고 싸우다가 통상으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환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율 전쟁이 더 무섭죠. 이제 환율로 네,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호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그 다음에 환율로 이제 싸움이 커지면 결국은 한국은 원치 않던 이 싸움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려들지 게 않겠어요? 예. 미중 북핵 협상의 공통점이 첫째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인식의 격차가 당사자들이 워낙 크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싸움이 어떻게 결판나든 한국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국이. 중국이 잘못돼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는 0.5%가 떨어져요. 네. 미국이 잘못돼도 우리나라는 또 피해가 엄청 커요. 네. 북핵도 그래요. 근데 또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나도 한국이 최고 피해자인데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또 가장 낙관적입니다. 그 뭔가 무식한 게 행복하지요. 네? 알면 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네. 잘 건데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나 그 경제 이거가 아니라 적폐청산 상대방 죽이는 게 여긴 더 중요해요. 원수 갚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이 이야기 연장해서 미국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까지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